여러분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하루에 꼭 한 잔은 마셔야 정신이 바짝 들고 집중력이 올라가는데요. 우리나라 성인 한 사람이 1년에 마시는 커피의 양은 무려 500잔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커피는 적당히 섭취할 경우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커피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유해 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커피의 카페인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지방 연소를 도와 체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커피는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며 운동 전 커피를 마시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마실 경우 속쓰림이나 수면장애, 두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을 계속 섭취하면 뇌혈관이 수축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속되면 우리 몸은 이를 정상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다 카페인 섭취량을 갑자기 줄이면 두피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 두통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것이 카페인 금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말에 쉴 때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 두통을 호소한다면 평일과 달리 체내 카페인 양이 갑자기 줄어 발생한 두통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커피 섭취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캔커피 마시기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캔커피는 의외로 몸에 아주 해로운데요. 캔커피 내부는 BPA라는 성분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캔이 부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음식물이 캔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주지만 캔의 코팅 부분이 부식되면 코팅제가 녹으면서 음식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에 녹아든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심장병을 유발하거나 불임, 자폐증, 유방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에서 캔커피를 따뜻하게 데우는 온장고에 있는 것은 절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BPA 성분이 따뜻한 열기와 만나면서 음료에 녹아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성분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통조림에도 동일하게 들어가는 성분인데요. 통조림이나 캔커피를 구매할 때는 찌그러지거나 녹슬거나 팽창된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보관 시에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가스레인지 등과 같이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뚜껑이 덮여진 커피 마시기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커피 뚜껑에는 검증되지 않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매일 반복된다는 점에서 그 유해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회용 컵 뚜껑으로 흔히 쓰이는 재질 중 하나가 폴리스티렌인데 이 재질은 다른 플라스틱보다 저렴하면서 가공이 쉬워서 일회용 음료컵의 뚜껑 재질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열에 견디는 내열성이 70에서 90도로 약한 편이며 뜨거운 커피 등 고온에 노출되면 화학 성분이 녹아나올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홍윤철 서울의대 환경보건센터 교수는 커피 전문점에서 테이크아웃용으로 담아주는 커피는 종이컵에 플라스틱 뚜껑으로 덮여 있는데 이러한 플라스틱 뚜껑 중에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질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한두 번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순 없지만 오랫동안 반복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환경 호르몬은 인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성조숙증과 내분비계 질환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회용 음료 컵에 담긴 커피를 드실 때는 플라스틱 뚜껑에 PS로 적혀 있다면 뚜껑은 반드시 열고 드시길 바라며 되도록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3잔 이상 커피 마시기입니다. 우리가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설탕 함량이 높은 믹스커피는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지만 습관처럼 마실 경우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박민선 서울대 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믹스커피를 자주 마시게 되면 당 포화지방 등으로 인해
비만 당뇨가 악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커피로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 부정맥 위험도 증가할 수 있어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몸이 믹스커피를 찾는 것은 열량이 부족한 상태이거나 신체 활동이 부족해 각성을 위해 커피를 찾게 되는 경우인데 정상적인 식사를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지나친 믹스커피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호주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연구팀에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6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53%, 뇌졸중을 겪을 확률이 17%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연구팀은 하루 6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면 치매, 뇌졸중과 같은 뇌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하루 2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관절염 관절증 등 다양한 질병 등의 위험 또한 커지게 되니 커피는 절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복에 커피 마시기입니다.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높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오는 코티솔은 신진대사, 혈압,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지만 코티솔이 만성적으로 과도하게 많아지면 골다공증이나 고혈압, 제2형 당뇨병이나 심장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티솔 수치는 아침에 일어날 때 자연적으로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데 이때 커피를 마시게 되면 코티솔을 생산하는데 자극을 주게 되어 더욱 더 높은 코티솔 분비를 촉진하여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장을 자극하게 되어 속쓰림이나 궤양, 메스꺼움 등의 위장 질환을 일으키며 소화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으니 공복에는 절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를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며 이 시간대에는 코티솔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므로 이때 마시는 커피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식후 바로 커피 마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은데요. 미국 뉴욕타임즈는 식사 후 커피를 마시게 되면 만성 피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반 식사와 함께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철분 흡수가 약 35% 줄었으며 이는 커피 속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몸에 철분이 부족하면 신체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레 집중력이 떨어지고 예민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커피를 식사 후 최소 30분 정도 지난 뒤에 마시는 게 좋다고 하니 식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커피는 이렇게 부작용도 존재하지만 적절히 마신다면 우리에게 아주 이로운 음료가 될 수 있습니다. 커피의 주원료가 되는 원두에는 항산화 성분 중 하나인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폴리페놀은 혈관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여 동맥경화 및 심근경색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심장 질환과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뇌로 흘러가는 혈류량을 높여줘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요. 공부나 작업 전 커피를 섭취한다면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졸음을 방지하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적절하게 조절하여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릅 좋아하시나요? 저는 두릅을 너무 좋아해서 두릅나물 무침, 두릅전은 물론이고 두릅 숙회까지 두릅으로 만든 음식을 정말 자주 먹는데요. 봄나물 중에서도 그 효능이 대단해서 산채의 제왕으로 불리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두릅입니다. 두릅은 4월에서 5월 초까지의 어린 순만 먹을 수 있는 만큼 채취 시기도 짧고 하나의 가지에서 딱 하나의 순만 나니 재배와 수확이 매우 까다로워 정성이 가득 들어가는 귀한 산물인데요. 예로부터 두릅은 영양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향과 쌉싸름한 맛이 입맛을 돋우고 원기 회복을 도와 봄철이면 어김없이 밥상에 올라왔습니다. 약효가 매우 좋아서
두릅의 어린 잎과 줄기는 해열제와 기침약 그리고 항염증 약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뿌리는 신경쇠약과 신장병 그리고 당뇨를 치료하는 한약재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두릅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두릅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두릅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두릅을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보들보들한 생 두릅을 톡 따서 초장에 찍어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두릅은 어린 순을 채취한 직후가 제일 향이 좋아 생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최근 두릅이 젊음의 비법으로 알려지자 봄나물 샐러드와 산채 비빔밥에 넣어 먹는 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두릅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아 항산화 효능이 강력하고 젊음을 지키는데 제일 가는 봄나물입니다. 봄이 오면 유난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오는데요. 실제로 이는 겨울에 비해 비타민 소모량이 무려 5배 이상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봄나물 중에서도 비타민 A, B, C 함량이 으뜸가는 두릅을 챙겨 드시면 기운을 보강해주고 활력을 가득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릅을 생으로 드시면 위험합니다. 혹시 두릅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두릅 줄기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릅을 생으로 드시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이 두릅의 독성이 위를 상하게 하고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릅의 어린 순이 올라올 때 드시는 것은 안전하지만 채취 시기를 지나 뻣뻣하고 크게 자란 두릅과 두릅나무의 껍질의 경우 독성이 인삼보다 10배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한답니다. 또 생두릅의 경우 아무리 새순이라 하더라도 가시가 그대로 있어 조심해서 드셔야 하는데요. 두릅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치기만 하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두릅의 독성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숙회로 드시면 식중독 유발 성분이 확실하게 제거되니 안전히 드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데치면 두릅의 푸릇푸릇한 초록색이 선명하고 진해지며 약간의 떫고 쓴맛도 싹 사라지니 꼭 함께 기억해 주세요. 두릅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초장입니다. 두릅하면 새콤한 초고추장과 초장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최근 두릅이 젊음의 비법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릅 속에는 젊음을 되찾아주는데 제일 가는 항산화 성분이 무려 2개나 들어있습니다. 바로 캠페롤과 케르세틴인데요. 양파에 들어있던 혈관 청소부 성분인 케르세틴이 오늘의 주인공 두릅에도 한가득 들어있는 것이죠. 참두릅 100g당 무려 509mg 정도 되는 상당한 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캠페롤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캠페롤은 슈퍼푸드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항암 작용을 담당합니다. 암을 유발하는 나이트로사민이라는 성분 자체를 억제해버리니 암을 원천 차단해주게 되는 것이죠. 두릅 하나에 양파와 브로콜리 속 기적의 성분들이 모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2가지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면역력 증진과 염증 제거에 대단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심지어 혈관벽 속에 쌓여있는 혈전과 지방 덩어리들을 전부 청소해주니 심혈관 질환까지 싹 물리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릅을 식초 또는 초장에 찍어 드시면 식초의 산성이 두릅 속 항산화 효능을 최고로 끌어올리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해독 작용까지 한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뇌세포를 보호한다는 것인데요. 두릅의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그리고 식초가 함께 작용하면 뇌세포의 활성을 돕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니 몸의 젊음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최고랍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꼭 두릅을 초장에 찍어 드시거나 두릅 초무침을 해서 드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두릅과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혹시 두릅에 단백질이 가득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른 산나물과 달리 두릅에는 단백질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조합이 좋기에 두릅은 그 자체로 완벽한 영양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두릅도 통풍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릅의 껍질은 신장 자체의 기능을 강화하니 신장결석 그리고 신장염과 같은 신장질환의 한약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통풍이 생긴 분들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데요. 만약 신장이 약해서 소변을 통해 노폐물이 제때제때 배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산이 혈액 속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덩어리를 만들어 관절이나 연골 그리고 힘줄에 가라앉게 되고 이게 바로 통풍의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산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 요산은 고기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 속의 퓨린이 가장 큰 원인으로 통풍이 이미 있는 분들의 경우 퓨린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두릅은 고기가 아닌 식물성 채소이지만 퓨린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요산 수치가 높고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두릅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기를 권장드립니다. 두릅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통풍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으로 유명한데요. 불포와 지방산도 가득하니 두릅과 단백질의 균형을 맞춰 아미노산의 궁합이 매우 훌륭합니다. 특히 두부는 두릅 속에 있는 좋은 성분을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것이죠. 요즘 팔다리가 저리고 몸 여기저기가 쑤시는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특히 꼭 두릅과 두부를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릅이 비타민 K로 으뜸 가기 때문인데요. 그 양이 얼마나 대단한지 냉이의 1.5배, 달래보다는 무려 3.5배나 함유되어 있답니다. 비타민 A, B, C는 많이 들어봤는데 비타민 K는 처음 들어보는 분들 많으시지요? 사실 비타민 K는 뼈와 관절 건강을 위해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 드셔야 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관절과 뼈의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칼슘을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칼슘 영양제도 드시고 칼슘이 많은 음식도 드시겠지만 이는 생각보다 효능이 많이 없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칼슘이 우리 몸속에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챙겨 드셔도 다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렸던 것이죠. 이때 두릅 속 비타민 K가 활약할 수 있습니다. 두릅의 비타민 K가 칼슘이 우리 몸속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니 두부와 두릅을 함께 드시면 마법처럼 두부 속 양질의 칼슘을 전부 다 몸속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릅과 두부의 궁합을 추천드리는 또 한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두부와 두릅의 궁합이 좋은 이유는 사포닌에 있습니다. 사포닌 하면 인삼 그리고 홍삼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맞습니다. 인삼 속에 있는 사포닌이 바로 두부와 두릅에도 있는 것이죠. 두릅을 드시면 씁쓸하니 떫은 맛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사포닌입니다. 콩으로 두부를 만들 때 거품이 나는 것 또한 사포닌인데요. 그럼 이 사포닌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항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를 죽이며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것 자체를 억제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암세포를 죽이는 과정에서 건강한 세포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면역력을 높여주기까지 합니다. 앞으로는 값비싼 보약과 영양제를 드시기보다 봄철 두릅과 두부를 함께 데쳐 드시거나 기름에 볶아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콩으로 만든 간장에 두릅을 넣어 장아찌로 드셔도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 꼭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릅과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고혈압 약입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계열의 고혈압 약과 고지혈증 약 또는 아스피린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신다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약들은 우리 몸의 혈액을 묽게 해서
혈관 속 덩어리진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두릅에 가득 들어있는 면역력 대장 비타민 K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비타민 K이지만 혈관을 청소하는 효능이 고혈압 처방약과 반대작용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릅의 비타민 K는 혈관 속 상처를 지혈하고 응고시키기 때문에 혈액을 묽게 해줬던 약의 약효를 떨어뜨리게 되죠. 그럼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두릅을 드시면 안 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혈압 약을 드시고 한두 시간 전후에 두릅을 드시는 걸 피하시면 됩니다. 둘 사이에 최대한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면 되는 것이죠. 두릅이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위험할 수 있지만 동시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최고의 혈관 보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은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동맥 내벽에 쌓이고 석회화되면서 동맥이 단단해져 동맥 경화를 유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때 두릅 속 가득한 비타민 K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동맥 경화를 미리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두릅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소고기입니다. 예로부터 고기가 혈압에 좋지 않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미국 퍼듀 대학교의 연구 결과 소고기와 같은 적색 육류의 섭취가 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반면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필수 아미노산 9종류가 전부 다 필요한데요. 소고기 속에 이 9종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두릅의 식물성 단백질과 소고기의 동물성 단백질이 매우 조화롭게 어우러져 근육의 회복을 돕고 흡수율을 높이게 되니 탄탄한 근육과 에너지를 위해서 반드시 함께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고기를 드시면 약간의 피맛이 느껴지실 텐데요. 그게 바로 피의 주성분인 철분입니다. 특히 소고기의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제일 좋은 햄철로 그 절반은 몸속에 새롭고 신선한 피를 가득 생성하여 빈혈을 예방하고 나머지 절반은 폐에서 산소를 운반하니 폐 건강을 위해서도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왜 꼭 소고기와 두릅을 함께 먹어야 할까요? 두릅에는 철분이 들어있는데요. 각각의 철분이 궁합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두릅과 소고기를 같이 드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소고기와 두릅의 비타민 B와 B6가 함께 작용하면 몸속에서 1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뇌로 가는 혈관 속에 산소를 가득 공급하니 기력과 인지 능력을 올리고 치매 예방을 포함한 뇌 건강에 대단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또한 호르몬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DNA를 복구하기까지 하니 몸과 뇌의 젊음을 위해서 앞으로 꼭 두릅과 소고기를 함께 챙겨 드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두릅과 소고기 산적을 만들어 드셔도 좋고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근 좋아하시나요? 저는 연근을 너무 좋아해서 연금조림은 물론이고 평소에 연근 샐러드도 즐겨 먹는데요. 연근은 중국에서 불로장생을 상징하고 일본의 대표 장수식품으로 손꼽히는 뿌리 채소의 왕이자 영양 덩어리입니다. 연근은 연꽃의 뿌리줄기로 아삭아삭한 식감이 매력적이라 연근 간장 조림으로 달달하게 요리해서 많이 드시고 연근 영양밥과 연근전, 튀김 그리고 연근차로도 많이 드십니다. 뿌리 채소 중 비타민C 함량이 으뜸이니 면역력과 피부 미용에 좋은 것은 물론이고 연근 특유의 끈적한 진액이 위장 건강에도 제일입니다. 예로부터 연근은 지혈 효과와 해독 작용이 매우 뛰어나서 코피가 나거나 피가 나는 상처에 연근 가루나 연근즙을 뿌려 치료하기도 했고 잇몸에 피가 나고 구내염이 생기면 또 연근 가루로 양치나 가글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놀랍게도 연근이 치매를 물리치고 뇌 건강을 올려준다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연근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연근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연근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연근을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생연근이 해독에 좋다고 해서 연근을 갈아서 연근즙으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연근의 해독 효과는 생으로 드실 때 효능이 발휘되는 것은 맞습니다. 미세먼지와 담배 연기로 독소 가득해진 폐와 기관지의 독소를 싹 빼주는 것이죠. 또 몸속에 염증이 생기면 화끈거리면서 염증 주변에 열이 오르는데요. 찬성질의 연근이 독소를 해독하고 열을 내려 진정시켜주니 최고의 혈관 청소 부이기도 한 것이죠. 나아가 화끈거리는 신경통과 관절염, 무릎 통증에 소염 진통 효과까지 있습니다. 연근을 생으로 드시면 매우 차가운 성질을 띠는데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연근을 생으로 갈아 만든 연근즙을 스트레스와 화병 해소 그리고 불면증 치료제로 처방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연근이 매우 차갑다 보니 우리 몸에 크게 무리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손발이 차갑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연근을 생으로 드시지 말고 익혀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연근을 말려서 가루나 차로 드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랍니다. 연근은 진흙 속에서 자라다 보니 기생충과 유충에 노출되어 있어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해서 드셔야 합니다. 해독 살균의 대명사 식초물에 연근을 담가 독소를 최대한 빼고 난 후에 요리하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연근과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연근과 감자를 함께 간장조림으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연근과 감자를 함께 드시면 기력 회복에 으뜸인 것은 맞습니다. 조선시대 율곡 이이가 어머님인 신사임당을 여의고 슬픔에 빠져 오랫동안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연근죽 한 그릇을 먹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연근이 완벽한 영양 덩어리라는 것인데요. 전분이 무려 20% 되고 비타민까지 가득하니 연근만 드셔도 피로 회복은 물론 에너지 충전에 제일인 것이죠. 뿌리 채소 중에 전분이 제일 많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감자가 1등. 그리고 뒤를 이어 연근이 2등입니다. 즉 감자와 연근을 함께 드시면 전분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게 되는 것이죠. 녹말 전분이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지만 반면 너무 많이 드셔서 남는 전분은 지방으로 쉽게 저장되어 버립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전분에 열을 가해 익혀지면 그 과정에서 당분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인데요. 생으로 드시는 것에 비해 훨씬 소화가 편하지만 혈당을 쉽게 확 올려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감자와 연근을 함께 먹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전분을 혈당을 올리지 않는 저항성 전분으로 바꿔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감자의 전분은 신기하게도 익혀서 냉동 후에 다시 해동해서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되는데요. 연근의 경우는 연근을 식초물에 담궈 두시면 독소도 빠지지만 전분까지 싹 빠지고 저항성 전분만 남기는 것이죠. 그러니 감자를 한 번에 많이 삶아 냉동해 두셨다가 조금씩 해동해서 식초에 담가둔 연근과 함께 요리해 드시면 혈당 걱정 전혀 없이 당뇨의 최고인 보약 식단으로 드실 수 있답니다. 연근과 최악의 궁합인 세 번째는 바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연근하면 송송 뚫린 구멍이 생각나시죠? 연근은 연꽃 연잎과 뿌리를 연결해주는 뿌리 줄기로 물속에서 자라면서 썩지 않기 위해 이 구멍들을 통해서 정화작용을 합니다. 게다가 잎과 꽃의 물을 지속적으로 힘차게 빨아올려주는 수분 통로가 되는 것이죠. 참 신기하게도 연근의 이 정화작용과 수분 공급 작용을 우리가 음식으로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서 똑같이 작용한다는 것인데요. 요즘 들어 일교차가 심해지다 보니 손발과 팔다리가 퉁퉁 부어 부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때 붓기를 바로바로 빼줘야 살로 가지 않는데요.
바로 이때 연근을 드시면 됩니다. 이뇨작용을 통해 연근 속에 가득한 칼륨이 몸속의 나트륨과 노폐물을 쏙 빼주니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최고인 것이죠. 그런데 칼륨이 또 문제가 됩니다. 연근에는 칼륨이 놀랍도록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건강에 좋은 성분이지만 신장이 약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칼륨이 몸속에 가득 쌓이게 되면 오히려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버려서 근육과 신경이 과도하게 이완됩니다. 따라서 근육에 힘이 빠져버리니 고칼륨 혈증을 유발해 손발 저림이 심해지고 심장 부정맥과 급성저혈압까지 불러오는 것이죠. 그러니 신장이 약한 분들은 고칼륨 음식인 연근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연근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연근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연근은 최고의 천연 철분제입니다. 연근을 공기 중에 두었을 때 금세 갈변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연근에 가득한 철분 때문인데요. 물속에서 자라는 연근은 진흙 속 각종 미네랄 특히 철분을 그 두껍고 큰 뿌리 줄기에 꾹꾹 눌러 담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뿌리 채소보다 월등히 철분 함량이 높은 것이죠. 이 연근 속 철분이 신선한 산소와 영양을 가득 담은 피를 생산해주니 혈관 건강에 참 좋은데요.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철분제 약을 드시면 속이 미식거리면서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생긴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과도한 철분이 몸에 무리를 준 것인데요. 심지어 지나친 철분 섭취는 심장과 간을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과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의 시큼한 유기산이 연근의 과도한 철분을 분해해서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꿔줍니다. 따라서 몸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좋은 철분이 모두 흡수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추천드리는 레시피로는 사과를 껍질째 썰어서 연근과 함께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사과 식초를 넣고 연근을 상큼하게 무침이나 피클로 만들어 드셔도 매우 좋습니다. 연근과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최근 연근이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제일이라는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비밀은 연근의 뇌 건강 비타민 콜린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콜린이 우리의 뇌신경의 30%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계란에도 이 콜린 성분이 풍부한데요. 완전 식품 계란이 좋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연근처럼 계란 노른자 속에 콜린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요즘 왠지 기억이 흐릿하니 깜빡깜빡하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현상을 두고 뇌에 안개가 꼈다고 해서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요. 연근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 속 염증을 싹 제거하고 뇌에 신선한 혈액을 가득 공급하니 뇌가 더 빠르게 정보를 기억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뇌 기능이 활성화되어 기억력과 집중력이 높아지니 꼭 뇌 건강을 위해 연근을 계란과 함께 챙겨 드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연근에 계란물을 묻혀 연근전으로 드셔도 좋고 계란찜이나 계란말이에 연근을 송송 썰어 아삭한 식감을 더해주셔도 정말 좋습니다. 연근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대표적인 저칼륨 음식으로 칼륨의 양이 많은 연근과 함께 드시면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게다가 서로의 비타민들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연근에는 무려 사과의 10배, 귤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연근을 입으로 베어 물면 실처럼 늘어지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연근의 기적의 식이섬유 뮤신입니다. 위벽의 보호막을 만들고 독소를 해독해서 소화 기능을 증진시켜주니 위궤양과 장염 같은 소화기 질환 예방에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효과를 당근 속 펙틴이 극대화시켜주는데요. 장 속 노폐물을 딱 빼주고 위와 장을 보호해주니
요즘 속이 미식미식 거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얹힌 듯이 답답하신 분들에게 당근과 연근을 함께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각각의 비타민을 최고로 활성하기 위해서 기름에 살짝 볶아 당근 연근 볶음으로 드셔도 좋고 함께 간장에 졸여 드시거나 뿌리채소 영양솥밥으로 드시면 정말이지 최고의 보약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오늘은 커피의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새마을 정보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